화성 개척을 위해 그동안 인류는 많은 탐사 로봇들을 화성으로 보내왔습니다. 현재도 화성에서는 지구에서 보낸 화성 탐사 로버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죠. 화성에 간 여러 탐사 로봇들 가운데 화성 탐사의 새로운 장을 연 탐사 로봇은 단연 나사가 보낸 쌍둥이 화성 탐사 로봇인 스피릿과 오퍼튜니티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만들어 보낸 이 쌍둥이 로봇은 화성의 새로운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실제로 수많은 놀라운 발견의 발판을 마련해 주었으며 임무 수행 중 다양한 역경에 직면하기도 하였죠. 2004년 화성 착륙부터 2018년 최종 통신까지 오퍼튜니티는 귀중한 과학적 통찰력을 제공했고 놀라운 도전을 견뎌냈습니다. 특히 이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 이상의 성과를 올리며 화성에 대한 정보를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었죠. 하지만 우리 시대의 위대한 탐험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화성 탐사 로봇으로 기록된 오퍼튜니티 탐사 로봇은 무려 15년 동안 45.16km의 거리를 움직이며 화성의 비밀을 파헤치는 임무를 수행했으며, 아무도 와보지 못한 길을 천천히 나아가면서 자신이 지나온 길에 자부심을 느끼며 자신의 모든 에너지가 고갈되는 순간까지 임무를 끝까지 완수했던 우리의 멋진 친구였습니다. 지난 15년 전 90일간의 화성 탐사 임무를 받고 화성으로 떠나 계획보다 무려 60배나 더 긴 수명을 이어갔으며, 화성 표면을 14년 293일 동안 탐사한 오퍼튜니티 탐사 로버는 화성에 맹렬한 먼지 폭풍이 발생한 지 약 8개월 동안 최대 절전 모드에 들어갔던 오퍼튜니티 탐사 로봇은 나사의 1000번 이상의 부름에도 끝내 깨어나지 못하였고, 2019년 2월 13일 오퍼튜니티의 임무는 완료되었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인류는 오퍼튜니티 탐사 로봇과의 영원한 작별을 고하게 됐습니다. 1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 동안 미지의 행성에서 홀로 탐사 임무를 수행했던 로봇 오퍼튜니티. 지구로 보내온 사진만 무려 21만 장이 넘고, 그 사진들로 화성에 물이 존재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으며 화성의 기후가 계절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덕분에 화성의 지질학자라는 별명까지 얻게 되었던 오퍼튜니티. 화성 탐사 로봇인 오퍼튜니티의 여정을 함께 떠나보시죠. 나사의 화성 탐사 로봇 임무의 일부인 오퍼튜니티 로버는 2003년 7월 7일 미국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오퍼튜니티는 델타2 로켓에 의해 우주로 운반되었고 화성으로 향하는 여행이 시작되었죠. 약 7개월에 걸친 긴 여행 끝에 오퍼튜니티는 2004년 1월 25일 화성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똑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진 쌍둥이 화성 탐사선인 스피릿 탐사 로봇이 화성 반대편 구세부 분화구에 도착한 지 20일 만이었죠. 탐사 로봇이 착륙하기 위해 선택된 장소는 평평하고 평탄한 지형으로 유명한 메리디아니 평원이었습니다. 이 위치는 종종 물의 존재와 관련이 있는 헤마타이트라고 불리는 광물의 존재 때문에 과학자들에게 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안전한 착륙을 보장하기 위해 오퍼튜니티는 낙하산과 에어백의 조합을 포함한 독특한 진입과 착륙 시스템을 사용했습니다. 탐사선이 화성 대기권에 진입하면서 대기 마찰로 인해 극한의 온도는 열 차폐물에 의해 보호되었습니다. 강하 속도를 늦추기 위해 낙하산이 펼쳐졌고, 우주선을 더 감속시키기 위해 레트로 로켓이 발사되었죠. 마침내 표면에서 불과 몇백 피트 위에서 에어백이 부풀어 올라 오퍼튜니티가 멈출 때까지 안전하게 튕겨져 나갔고, 현재 이글 분화구로 알려진 22m 크기의 작은 분화구 내부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열보호막과 낙하산은 수백 미터 떨어져 있었죠. 나사 과학자들은 실제로 이 분화구를 노린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착륙을 홀인원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기뻐하며 흥분했습니다. 오퍼튜니티의 실제 의도한 목표 지점에서 약 25km 떨어진 곳에 착륙했기 때문에 오퍼튜니티 탐사팀들은 이곳 이글 분화구가 존재하는지조차도 몰랐었죠. 화성 표면에 도착한 오퍼튜니티 탐사선은 에어백에 바람이 빠졌고 탐사 로봇은 태양 전지판을 펼치며 임무를 시작했습니다. 오퍼튜니티가 보호막에서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은 주위를 둘러보는 것이었습니다. 오퍼튜니티는 해당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 장착된 파노라마 카메라를 통해 화성지 표면의 사진을 우리에게 보내주었죠. 이곳은 매우 미세한 먼지로 구성된 몇 센티미터 높이의 언덕을 보여주었습니다. 오퍼튜니티는 이곳을 몇 주 동안 면밀히 조사하면서 오퍼튜니티의 로봇팔에 장착되어 있는 암석마모 도구 RAT를 이용하여 암석의 외부 층을 제거하고 암석 표면의 한 부분을 뚫었습니다. 암석에는 수산화물 이온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는 암석이 형성될 때 물이 존재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오퍼튜니티는 다음 작업에 착수하기 위해 화성 표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뒷바퀴 4개를 고정하고 앞바퀴를 회전하면서 화성의 지표면을 파고 들어갔죠. 길이 50cm와 깊이 10cm 크기의 구덩이를 만든 오퍼튜니티 탐사 로봇은 로봇팔에 장착된 현미경을 이용하여 화성 토양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캡처하였습니다. 화성 토양의 최상층 아래에는 반짝이는 작은 자갈과 너무 작아서 현미경으로도 구별할 수 없는 이전에는 본 적 없는 것들이 관찰되었죠. 이곳에서 몇 주 동안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한 오퍼튜니티 탐사 로버는 초당 평균 1cm의 속도로 다음으로 가장 큰 분화구인 엔듀런스 분화구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나사는 2000년부터 화성 로봇 개발에 착수해 2003년 2대의 탐사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쌍둥이 로봇에게는 스피릿과 오퍼튜니티라는 이름이 각각 붙여졌죠. 당시 나사는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로봇 이름 공모에 나섰고 고아원에 살던 9살 소녀 소피 콜린스의 편지 내용에서 이 이름을 따오게 되었죠. 이 소녀는 한 가정에 입양이 됐는데 편지에는 내가 가끔 올려다본 밤하늘은 춥고 어두웠지만 어느 날 가족이 생긴 후부터 바라본 밤하늘은 달라져 보였고 이런 밤하늘은 나에게 새로운 마음 스피릿과 기회를 뜻하는 오퍼튜니티였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9살 소녀가 지어준 이름을 얻게 된 스피릿과 오퍼튜니티 탐사 로봇은 화성 도착 후 태양 전지판을 펴 에너지를 충전하고 곧바로 탐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화성을 돌아다니게 될 쌍둥이 로봇의 예상 수명은 3개월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나사는 탐사선의 태양 전지판에 화성에 먼지가 쌓여 긴 시간 활동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탐사선의 이동 거리도 1000m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낮엔 뜨겁고 밤엔 추운 기온과 모래폭풍 및 모래언덕 등 극한의 화성 환경을 잘 이겨내고 예상 탐사 수명인 3개월을 버텨주기를 간절히 바래왔죠. 오퍼튜니티 탐사 로버는 예상을 깨고 예상 수명의 60배가 넘는 15년간 활동하였습니다. 그 비결은 화성의 강한 바람에 있었죠. 화성에서 불어오는 강한 바람이 태양 전지판 위에 쌓인 미세먼지를 주기적으로 쓸어내어 준 것입니다. 태양 전지판으로 동력을 확보한 오퍼튜니티는 화성의 혹독한 밤이 추위도 견뎌냈으며 오퍼튜니티는 밤이 되면 자체 난방 시스템을 가동해 추위에 약한 기계 장치를 보호해왔죠. 영하 140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는 겨울에도 태양이 있는 북쪽으로 태양광 패널을 조정해가며 지난 15년 동안 오퍼튜니티가 촬영한 360도 파노라마 사진 15장을 포함한 21만 7,594장을 지구로 보내왔습니다. 평균 이동속도 초속 1cm가량을 15년여 동안 천천히 움직인 거리가 마라톤의 전체 구간보다도 긴 45.16km를 묵묵히 탐사하였습니다. 이는 화성과 달에 착륙한 탐사 로버들 중 가장 긴 기록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나사의 짐 브라이든스타인 국장은 오퍼튜니티의 공로에 대해 오퍼튜니티의 선구자적인 임무 수행 덕분에 언젠가 우주비행사가 화성 표면을 걷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퍼튜니티호는 화성 표면을 탐사하며 막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통해 화성에 단순히 조그마한 물웅덩이나 연못이 있던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 킬로미터가량의 물이 흘렀다는 점을 알아내었습니다. 화성 탐사 41일째 촬영한 암석의 사진에는 가로로 물결치듯이 새겨진 흔적이 남아있었는데 과학자들은 이 흔적이 흐르는 물로 인해 운반된 물질이 쌓여 만들어진 흔적, 즉 퇴적암의 한 종류일 수도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이 암석은 화성의 바람과 물이 광물에 포함된 암석을 침식시켜 현재의 위치까지 운반된 후 화산암 등의 물질과 결합하여 사암 형태로 굳어진 것이며 처음에 운반된 퇴적물 위에 또 다른 퇴적물이 쌓이고 물이 증발함에 따라 이것들이 굳어져 하나의 암석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것이죠. 즉, 화성에는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물이 존재했다는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으며 과거 한 시절에는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가설에 힘을 불어넣을 수 있었죠. 그리고 쌍둥이 탐사선 스피리토 역시 엄청난 성과를 냈습니다. 스피리토는 구세프 분화구에서 고대에 있었던 열수 시스템을 발견하였으며 오퍼튜니티와 스피릿 탐사 로버의 발견을 합쳐 추정해보면 고대 화성에서는 생명체가 활용할 수 있던 에너지원과 액체 상태의 물이 모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황량하기만 한 붉은 행성에 불과했던 화성이 한때 지구처럼 물이 흘렀다는 사실만으로도 화성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행성이 아니었습니다. 2004년 10월 13일 오퍼튜니티 탐사 로봇에 탑재되어 있는 자신의 파노라마 카메라에 얇은 서리가 생성되어 있음을 포착하였습니다.
서리는 지구에서 대기 중의 수분이 낮은 온도에서 표면에 달라붙은 채로 얼어붙어 생성되는데 화성에서도 이와 같은 서리가 나타나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죠. 그런데 화성 반대편에 있는 쌍둥이 로버 스피릿에게는 이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스피릿이 탐사 중이었던 지역은 오퍼튜니티가 탐사 중인 지역에 비해 대기 중 수분 농도가 낮았던 것으로 밝혀졌죠. 2004년 11월 17일 오퍼튜니티는 탐사 중이던 인듀어런스 분화구 안에서 촬영한 하늘에서 구름을 발견했는데 이는 지구의 구름과 비슷한 형태였으며 다음 날에 촬영한 구름은 전보다 더 짙어졌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화성의 기후도 지구처럼 계절의 영향을 받으며 그에 따라 구름의 지속 시간이나 그 짙음의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2005년 1월 19일 오퍼튜니티는 자신이 화성에 하강할 때 사용했던 열차 폐막 근처에서 전혀 손상되지 않은 상태의 순수한 운석을 발견하였는데 이는 자신의 열차 폐막에서 이름을 딴 히치옷 락으로 명명되었고 오퍼튜니티에 탑재된 분광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철과 니켈이 풍부한 운석인 것으로 확인되었죠. 이에 대해 오퍼튜니티 탐사팀의 과학자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으며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서의 최초의 운석 발견이라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어내었습니다. 오퍼튜니티는 뛰어난 성능으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4월 말 미션 수행 중 오퍼튜니티의 바퀴가 모래 언덕에 파묻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오퍼튜니티의 바퀴가 모래 언덕에 빠져 꼼짝하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나사의 오퍼튜니티 탐사팀에게는 심각한 비상이 걸린 것입니다. 특히 오퍼튜니티가 빠진 모래 언덕은 태양빛이 닿지 않는 곳이라서 충전해놓은 전력이 모두 소진되면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엄청난 사고가 발생된 것입니다. 오퍼튜니티의 속도는 그리 빠르지 않아 단숨에 모래 언덕을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태양열로 충전된 에너지가 소진되기 전에 재빨리 모래 언덕을 나와야만 했죠. 오퍼튜니티 탐사팀들은 지구에서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오퍼튜니티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최대한 안전하게 바퀴를 빼내어 다시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방안을 실험했고 철저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 화성으로 명령을 보냈습니다. 오퍼튜니티는 하루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조금씩 바퀴를 움직였습니다. 그러던 중 35일 만에 모래 언덕에서 극적으로 탈출할 수 있었죠. 로봇이지만 살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모래와 사투를 벌인 것입니다. 모래 언덕에서 극적으로 탈출한 오퍼튜니티 로버는 남쪽 빅토리아 분화구를 향해 본격적인 탐사 활동을 나섰습니다. 2006년 9월 오퍼튜니티 탐사 로버는 빅토리아 분화구에 도착하여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탐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후 2011년 인데버 분화구의 가장자리에 도착한 오퍼튜니티는 화성 정찰 위성이 규산염의 존재를 포착한 요크 고지라는 지형으로 이동하였고 그곳에서 암석의 성분을 분석하고 주변 환경을 2013년 여름까지 조사하였죠. 2018년 5월 말 나사의 화성 정찰 위성은 오퍼튜니티가 있던 엔데버 분화구 근처에서 모래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을 포착하게 됩니다. 오퍼튜니티는 화성 전체를 휘감는 강력한 모래바람을 피하기 위해 인내의 계곡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하지만 화성의 엄청난 소용돌이는 빠르게 커져갔고 결국 오퍼튜니티 탐사선을 집어삼켜버렸죠. 거대한 모래 폭풍은 곧 화성 전체로 퍼져나갔고 행성을 모두 가려버렸습니다. 모래 폭풍으로 대기가 가려지면서 오퍼튜니티 역시 배터리 충전을 위한 태양에너지를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결국 오퍼튜니티 또한 동면 상태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오퍼튜니티는 탑재되어 있던 히터 또한 가동할 수 없었습니다. 태양광 패널에 엄청난 양의 모래가 쌓여 전력 공급이 중단되었기 때문이었죠. 태양광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충전해 얻은 전력으로 활동해왔던 오퍼튜니티에게는 엄청난 치명타였습니다. 그리고 화성의 온도가 떨어지면 오퍼튜니티 내부의 중요한 하드웨어 장치와 연결 부품들이 고장날 수 있는 상황까지 오게 될 수 있었습니다. 우려하던 일은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퍼튜니티 탐사팀들은 2007년에도 2달 동안의 모래폭풍을 견뎌내고 회생했던 오퍼튜니티와 또다시 교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릴 수가 없었죠. 그러나 2018년 6월 엄청난 모래폭풍을 만난 오퍼튜니티는 지구에 신호를 보내지 못했고 통신을 기다리던 나사는 마침내 2019년 2월 13일 오퍼튜니티의 임무가 공식적으로 종료됐음을 발표하게 되었죠. 화성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안겨다 준 오퍼튜니티.
오퍼튜니티가 화성에서 보여준 활약상은 그야말로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화성의 암석층을 분석하고 또 선명한 화성 지표와 화성에서 바라본 우주의 모습을 촬영했으며 오랜 옛날 화성에 물이 흘렀음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을 찾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나사의 짐 브리든스타인 국장은 언젠가 인류가 화성에 도착하면 인내의 계곡 어딘가에서 잠자고 있는 오퍼튜니티를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며 오퍼튜니티의 선구적인 임무 덕분에 언젠가 우리의 용감한 우주비행사들이 화성 표면에 발을 내딛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였으며 나사의 제트 추진 연구소 마이클 와킨스 소장은 오퍼튜니티가 생을 마감하기에 인내의 계곡보다 더 잘 어울리는 장소는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하였죠. 엄청난 생명력과 성과를 보여준 오퍼튜니티가 지구로 보낸 자료는 앞으로 수십 년을 연구해야 하는 방대한 데이터였습니다. 오퍼튜니티는 사람이 만든 로봇이었지만 끝까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긴 기간 동안 화성을 탐사하면서 인류에게 큰 선물을 주며 떠났습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인류가 화성으로 보낸 탐사선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탐사 활동을 한 오퍼튜니티 탐사 로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구에서 6달을 꼬박 날아가야 도달할 수 있는 머나먼 미지의 행성. 대기의 95%가 이산화탄소인 화성에서 새로운 세상을 개척하기 위한 고독한 탐사 과정을 이겨낸 작은 로봇 오퍼튜니티. 기회라는 뜻을 가진 오퍼튜니티는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설레임을 안겨주었고 화성 세계에 대한 설레이는 꿈을 꾸게 해주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끝부분에 있는 정주행 영상을 클릭하셔서 더욱 다양한 우주 이야기를 시청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또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